2028년, 2030년 그때쯤 되면 부산이 손흥민처럼 월드 클래스 도시, 월클 도시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도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분의 지정 활동에 대한 매거시도 존중합니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제가 반드시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플러스 김동현입니다. 6.3 지방선거가 오늘로 59일, 두 달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여야가 부산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 수순으로 끌고 가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각 당의 후보 윤곽도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각각 어게인 2018 그리고 보수 재결집 같은 메시지를 앞세우면서 부산 민심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사포커스인 플러스에서는 59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판의 흐름과 부산 지역 선거 구도 그리고 지역 여론의 향방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김영일 교수,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지금까지 정리된 것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러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부산 지역 후보들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지요, 김 교수님?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양당 모두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국힘은 그래서 4월 11일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민주당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 본 경선을 한 후에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국민의힘은 1차 심사를 이제 완료한 상태이고, 민주당은 벌써 후보를 뭐 한 10곳 이상 확정되어서 조금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심사가 순조롭게 양당 모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단수공천이 생각보다 좀 빨리 나오는 지역들이 많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선이 돼서 다른 지역하고는 좀 비교되는 모습도 있고요.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 후보만 해도 처음에는 뭐 단수공천이라든지 양당 다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아니면 뭐 전략공천, 컷오프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좀 시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조화롭게 끝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양당 모두 두 분씩 이제 경선으로 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끄럽잖아요. 불복도 하고 뭐 법적으로 가처분 신청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산의 양당이 그나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양당이 다 경선을 지금 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의 내부적인 모습은 좀 상당히 대조적인 것 같아가지고요. 이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지금 전국적으로 양당 약간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대통령 지지도라든지 아니면 정당 지지율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기 때문에 좀 약간 마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경계령도 내리고 이러고 있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이 편하다 보니까 진영 내에 지금 뭐 ABC론 소위 말하는 아니면 뭐 뉴 이재명을 가지고 지금 뭐 서로 간에 또 다툼이 있고, 어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지금 부자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긍정평가가 압도적이고 지금 그다음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2배 이상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또 자충수를 두고 있어요. 이제 뭐 아직까지 그 친윤 반윤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고, 게다가 또 경선 불복이 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완전 자충수 자살골 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당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 이런 상황이고, 그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다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관위원장이 또 사퇴를 맞습니다.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나오고 아직 공천은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진 교수님 말씀하신 네. 대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큰 불협화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와서 아까 짚어주신 그런 그 불협화음도 조금 나타났고 또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현 도지사가 뭐 완전히 제명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민주당은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이 있고 좀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을 좀 그래도 발빠르게 네네. 정리를 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를 선언했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네. 다시 또 사퇴하고 말씀하신 대로 공천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을 선임을 하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지만 혼란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힘은 공천을 하는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지도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슈를 좀 살펴보면 사실 초반에는 이제 행정통합이 전국적인 이슈가 막 됐는데 이게 광주 전남 정도가 이제 행정통합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뭔가 약간 이슈가 다른 이슈들에 비해서 살짝 좀 지워진 듯한 느낌도 없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이슈 그 밖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그 중동 전쟁의 여파로 경제 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가 경제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사회 전적으로 큰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초기의 쟁점들이 좀 묻혀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추경과 그것을 둘러싼 민생 지원금을 둘러싼 대립이 앞으로 조금 더 양당 간에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거가 진행되면은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반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전련 네네. 이것들을 계속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시키면서 다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행정통합 외의 이슈들 짚어보고 있는데 진 교수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김 교수님 뭐 글로벌 경제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적으로 양당 모두 내적인 문제, 이 네거티브한 문제 이게 더 오히려 지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여론상으로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분이 있잖아요. 친윤 반윤 간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윤 어게인 세력이 내란 세력이 아직까지 존재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많은 간표 요인이 되는 것이고 게다가 또 뭐 경선 불복에다가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뭐 존중감이 없는 거,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그런 내부적인 네거티브한 요소. 그다음에 민주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자가 몸살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몸 못 사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곽에서 오히려 뭐 ABC론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뉴 이재명. 지금 똘똘 뭉쳐서 대응해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판인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민주당의 내부적인 네거티브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통합 이게 저는 불씨가 안 꺼졌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 지금 부산 지역에서 핫 이슈가 부산 이 허브 도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부산 이슈기도 하지만 전국적인 이슈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부산이 최고의 격전지고 격전지에서 최대 이슈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특별법도 이게 전국적인 이슈의 하나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우리 정부의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 지역 균형 발전 정책 5극 3특 체제랑 딱 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향배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변수다. 예,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변수.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정말 이 선거판을 흔들 만한 그런 큰 변수나 이슈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진 교수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 당 내분입니다. 당 내분. 네, 당 내분을 어떻게 계속 막아낼 말씀해 주시네요. 것인지. 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관찰하지만 또 두 번째는 선거 막판에 가면서 이제 경선 불복, 무소속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또 화나잖아요. 그럼 또 막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엄청난 간표 요인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금 군소진보정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선거제도 개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제를 3에서 5인 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로 좀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비례대표도 한 30%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거. 지금 뭐 보면은 489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어요. 그렇죠. 이거 양대 정당의 패거든요. 양당의 네네. 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어떻게 지방선거제도를 개편할지 이 부분도 상당히 기초 단위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광역 기초의회 단위에서는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후보 자질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폭로전이 또 벌어질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그 말씀이 나왔지만은 국제 환경이 또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국제 경제가 거기에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뛰고 내리고 막 난리가 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우리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주식이 뛴 만큼 대통령 지지율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일정 부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떨어진다 이러면 이것도 타격이 가는 거거든요. 민주당에게. 그래서 그 부분도 큰 변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변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부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9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 지금까지 마무리된 이제 부산 지역의 주요 후보들에 대한 대진표 요거부터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형준 현 시장하고 네. 주진우 의원이 이제 경선을 진행 중에 있고요. 누가 후보로 최종 결정될지는 이제 뭐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민주당도 역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전 부산시당 위원장이 경선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이제 대진표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후보 결정 후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저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부산 같은 경우에 뭐 주진우 후보도 현역 국회의원이고 네네. 전재수 의원도 현역 국회의원인데 두 사람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정이 된다라면은 그 지역의 보궐선거에 어떤 사람이 공천이 될 것인가 이것도 지방선거이지만은 역시 보궐선거와 연결되어서 조금 시민들의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그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까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수 있을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한 측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진시호 교수님은 여야가 정리한 이 부산시장 후보 결정 방침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별 무리 없이 큰 소리 없이 갈등 없이 조정이 된 것 부산은 좀 같습니다. 갈등 없이 조정됐다? 민주당이나 네. 국민의힘 모두 권리당원, 책임당원 50%,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 안심번호 따가지고 이제 50% 여론조사 하는 거잖아요. 그 안심번호 가지고 뭐 안심번호가 뭐 셀 수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역선택이 들어와서 뭐 여론이 조작될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오히려 조용하게 지금 뭐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지금 토론회도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양당의 두 분 대표들이 좀 심각하게 붙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보면은 뭔가 서로 좀 신사협정을 맺은 것 같은 그런 그래서 좀 느낌도 없지 세게 않습니다. 붙고 세게 네, 네. 얘기하고 뭐 이래야지 좀 네. 시선이 집중이 되고 이 표몰이도 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당내 경선이 너무 좀 뜨뜻미지근한 감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 간에 큰 이슈가 됐었죠. 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지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네. 이게 약간 좀 논란의 여지를 조금 남긴 것 같아요. 과연 앞으로 이게 어떤 휘발성을 가지고 작용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는 머리를 삭발을 할 정도까지 네네. 이 글로벌 허브 도시에 대해서 강력한 그 애착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최근 그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까지 이사회에서 아직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만 이사회에서 부산 옮기는 걸로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글로벌 허브 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란 것보다는 일단
부산만 뭐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느냐라는 이런 메시지가 사실 부산 시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일까는 사실 많은 초점이 가는 부분인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차원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된다라면은 또 이재성 후보가 된다라면은 그 민주당의 후보와 중앙당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추진을 위하고 통과를 위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노력하면서 부산 시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을까 네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사과해라.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선거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것 같아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여기에 앞으로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부산 선거에서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큰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고요. 네네. 일단 박형준 시장은 낮은 지지율하고 공천 컷오프 문제로 좀 곤혹스러웠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들고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삭발하시고 이러면서 지금 돌아왔거든요. 살아서. 그래서 요거를 충분히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이슈가 된 거예요.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그런데 또 전재수 의원 쪽에서는 반격의 카드가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정청 의견 조율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국회 통과시키겠다. 네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분들은 이 대통령이랑 좀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거부하고 이러다가 막판에 몰아주는 거 아니냐. 전재수 네네. 의원. 이런 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뭐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국민의힘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얽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네. 일단 민주당 정부 때 그때는 그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추진까지 해놨는데 조율까지 다 해놔서 제도적 장치까지 그거를 지난 지방선거 때 부울경의 국민의힘 자치단체장들이 광역 단체장들이 들어와서 다 무효화시켜 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단체장들께서 한 게 이제 뭐 부울경 행정통합이라든지 경제동맹 이런 거 했는데 다 용두사미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을 들고 나온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게 문제가 더 큰 게 뭐냐면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5급 3특 체제예요. 그러니까 광역을 묶는 거거든요. 네네. 수도권 묶고 충청권 묶고 호남권 묶고 대구 경북권 그다음에 부울경권 그다음에 거기 못 들어가 있는 강원이나 전북이나 제주는 특별자치도 5급 3특으로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는 부산만 이렇게 거대 도시라 그래서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주면 그럼 다른 대도시에서 또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네네.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과는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떻게 전재수 의원과 풀어낼 것인지 청와대에서 이 부분이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도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된다. 글로벌 메가시티 내용과 허브도시 특별법 내용도 상당히 겹칩니다. 그러니까는 요지는 이래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서로 간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민주당이 했던 건 부울경을 통합하는 거고 네네. 거대하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거는 부산만의 특별법인데 상대방이 잘한 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좀 받아서 바톤 터치해서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다. 결국에 서로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부산이? 네, 그런 모습을 그런 면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유권자들이 이 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모두 정치학자시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박형준 시장이 이제 평소답지 않게 삭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재수 의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만나서 뭔가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이 둘 사이의 이 모습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지 속내는 뭔지 한번 여쭤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그렇죠. 말씀을 개인적인 드리기는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힘들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전국적인 판세도 그렇고 여론조사의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후보들이 다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조금 조급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아까 진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 이렇게 부자이고 또 잘 되어 나가는 선거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의지를 더 피력하면서 사실은 부산에서 지난 2018년
어게인 2018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민주당 2018년도에 민주당의 기초자치단체장이 무려 13명이 당선됐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 시장도 민주당이었고 그게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제대로 이상이 되었느냐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판단은 또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은 이거 여론조사가 이렇게 유리하게 나와도 안전하고 안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발로 뛰면서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사실 뭐 전재수 전 장관의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도 얘기가 되다가 조금 이제 논의에서는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이제 얘기는 하겠죠. 이걸 포함해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부산 선거전에서 예상되는 변수 이런 게 있을까요? 근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란 청산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란 청산이 되는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묻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부산 시민들도 네. 상당 부분이 그 부분이 있고 전재수 의원은 말씀하신 대로 이 사법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부상하는 게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당정청의 조율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게 이제 전재수 의원이 극복해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부산에서 이 지금 부동층입니다. 무당층.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산에서 민주당이 그 한 35%? 뭐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이 한 26% 되는데 무당층이 31%. 제 말씀은 이 무당층 31% 안에 분명히 샤이 보수가 상당히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 26% 지지보다 무당층이 더 많아요. 31%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수예요. 그래서 무당층 안에 들어 있는 이 샤이 보수가 투표에 직접 참여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샤이보수답게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할 것인지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무당층이 어디로 갈 것인지 네네. 이거를 붙잡는 게 중요하다. 어느 당 후보든지 간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는 이제 보수를 찍었던 수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응답을 난 무당층이다라고 그렇습니다. 했지만 네. 그대로 샤이 보수로서 보수를 찍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군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당이 지금 부산시장 후보를 결정짓기 위해서 당 차원의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앞으로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여야 후보들 간의 이제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좀 예상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양당 그 경선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거고요. 네네. 경선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번 주 내로는 뭐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부산시장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두 부산시장 후보, 양당의 후보가 뭐 방송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책을 알리고 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만큼 부산에 맞는 새로운 이슈, 정책을 가지고 등장을 하느냐. 네네. 이것도 아까 진시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동층을 끌어들이는데 그 정책적인 방향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부산에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지 그것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선거 결과로만 본다면 예컨대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부산은 전국적으로 보수의 섬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산 이미지가 뭐 상당히 예외적이 되는 것이고 전국은 파란데 여기만 빨갛게 돼 있다. 그러면은 좀 이제 약간의 독특한 정체성, 지역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성공했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부산 정치인들이 중앙당이나 전국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그다음에 인지도를 얻을 수 있겠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계기가 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부산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호재를 받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이 다수 여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울경 메가시티, 그러니까 아까 5국 3특 체제잖아요, 이 정부는. 네네. 부울경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울경의 실질적인 통합이 좀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에서 부울경의 미래를 또 잡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북극 항로라든지 글로벌 이제 해양 도시 부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또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탄력을 받겠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번에 그 역시 부마 항쟁의 또 후예들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또 민주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본인 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 복원하는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 손익 대차표를 따져 본다면 우리 그 부산과 부산 시민들에게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경우가 오히려 유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성공하더라도 상당히 내분 때문에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전국적으로 패배하면은 저기는 뭐 대표가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판 내려야 되거든요, 간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어디 부산을 챙길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과연 이제 양당에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공학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따져주셨는데 당장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선거는 단순하게 시장이 어느 정당 소속 사람이 되고 네네. 구청장이 어느 정당 소속 사람이 되는 이 순간만이 아니라 곧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부산 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한번 2018년에 민주당이 부산을 석권하는 그런 기회를 맞았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마음에 들도록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민주당이 집권하면은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여전히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네. 또 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을 받는다라면은 향후에 사실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갈팡질팡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부산의 정치인들이 중앙의 국민의힘의 정치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선거전 초반입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영남권을 두고 특히나 대구가 지금 김부겸 후보가 나서면서 과연 이 대구가 돌풍의 중심이 된다? 뭐 이러면 이제 부산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예상 같은 것들도 나오고, 의외로 또 경남과 울산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수공천을 했어요. 부산은 물론 경선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분석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선거에서는 이 대구 경북하고 경남 부산이 서로 간에 그 영향 미치는 것보다는 서로 정신이 없어요. 서로 정신이 없다. 네, 지금 뭐 선거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겠죠.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가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는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시그널이 오면 부산의 유권자들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반드시 그럴 수만도 없는 게 부산의 보수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부산도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대통령 긍정평가가 뭐 다 높고 이런 상황이지만 이 샤이보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면은 대구가 민주당이 되고 부산이 유일한 홍일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위기의식을 느낀 샤이 위기의식으로 보수가 결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판세는 결과는. 네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그러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 교수님?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에서 선거를 하고 하는 것들은 시민들이 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정당의 정책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라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민주주의가 살 수 있는데 네. 지난
계엄과 탄핵의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구나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어떤 정당이 좋아서 무슨 색깔이 좋아서 라는 것보다는 아, 어떤 정당의 정책이 또는 어떤 정당의 인물이 우리에게 유리하구나라는 판단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시민들을 믿고 한번 지켜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호사가들은 이 선거 이후를 또 바라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또 총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의 정치권의 상황이 선거 이후에 어떻게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돌아갈지 여기에 대한 예상도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경우인데요. 네. 민주당이 조금 선전을 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아, 부산도 이제는 서울처럼 수도권처럼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거대 양당이 서로 경쟁하는 이런 구도로 갈 수 있겠다라고 시민들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여전히 힘을 발휘해서 이긴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현 정부하고 엇박자를 내어서 좀 이렇게 섬으로는 아까 진시현 교수님이 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부산과 그 경남이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큰 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가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네네. 진 교수님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는 뭐 중앙정부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이 내란 분열을 이겨낼 수 있는가 중앙당이 그 여부에 따라서 부산에 대한 지원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부산으로만 본다면 부산 선거가 시장 선거,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들도 있고 광역의회, 기초의회가 있는데 이게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교차해서 얻어가면 예컨대 뭐 시장이 어느 당이 됐는데 예컨대 부산시 의회는 다른 당이 다수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와 의회 간의 갈등 긴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조가 어려운 거고 그럼 뭐 되는 일도 없고 좀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투표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네네.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부산 시민들께 이제 당부 사항을 좀 전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고 부동층이 아까도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 투표를 어떤 각오와 자세로 좀 임해야 할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진 교수님부터 짧게 여쭙겠습니다. 예, 지역주의 투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념에 의한 투표 이런 거 무용지물입니다. 그만했으면 됐고 거짓말하고 막말하는 후보 이번에는 제발 좀 안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선거는 사실 누가 잘하는가의 경쟁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누가 덜 못하느냐라는 그런 현상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씁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그 역량을 믿습니다.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우리에게 유리한 후보는 누구일까 과감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아침에 고맙습니다. 신라대 국제관계학과 김영일 교수, 부산대 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진시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의 방향을 밝히면서 지역 균형 발전 논의가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과거처럼 기관을 단순히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연계, 기능을 모으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부산은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을 계기로 중앙행정 기능이 지역으로 내려오는 변화를 경험한 만큼 이제 관심은 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부산은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속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플러스 이슈 포커스 박재율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차 공공기관 이전 정말 참 오래된 논의입니다. 예, 지금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큰 흐름부터 얘기를 한다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이 상황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은 좀 검토와 조율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이것부터 여쭐게요. 네, 정말 좀 해묵은 과제죠. 네네. 공공기관 이전은 워낙 그동안 많이 회자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친숙한 단어일 텐데요. 네네.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노무현 정부 때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네네. 무산되었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또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과연 될까 하는 의구심이 한편에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굉장히 단기간에 이렇게 실행되어서 이전되는 걸 보면 네네. 이 대통령이나 정부의 여지가 역대 다른 정부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걸 보면 한 350여 개 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이제 검토를 해서 네네. 하반기에 이제 이전 공공기관하고 이전지를 확정하고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각 시도에 이전을 원하는 기관을 국토부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은 검토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아직 실행의 단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네. 문제는 이게 검토하고 확정하는 올해가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또 시행은 2단계니까 좀 더 속도를 내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보통은 이제 올 기관들은 다 정해져 있고 가기만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물론이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노조가 있는 기관이 있고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해수부처럼 또 해수부도 당시에 노조가 또 반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설득도 맞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는 무엇보다도 시도 간에 이게 이제 중복되는 기관이 있을 그렇죠. 수밖에 서로 없습니다. 원하는 또 서로 원하는 기관이 기관이 있고 있으니까. 또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요. 네. 또 알짜를 가져오려고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율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에서 그 합리적인 정치 과정이 아니고 비합리적인 정쟁적 정치 과정이 개입하면 이게 전체가 배가 가라앉는 식이 되어서 또 무산될 수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실행 단계인데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발표 시점을 두고도 상반기 윤곽론, 하반기 결정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산은 어떤 시간표를 놓고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부산은 지금 상당히 2차 공공기관 이전 부분은 전략적 접근이 여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해양수산부 이전의 후속 작업으로 관련 해양수산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는 별개로 이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공공기관에 같이 묻어버리면 안 되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먼저 지금 부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개적으로 좀 목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략적으로 좀 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물 밑에서 해양수산공공기관 6개, 네네. 해양환경공단 그리고 이제 교통안전공단 등 6개에 대한 부산 이전이 물 밑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방선거 전에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되는 것하고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네네.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은 해양과 관련된 클러스터, 그다음에 이제 금융, 영화 영상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금융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금융 부분에 대한 좀 전략적 접근 또 이제 동시에 필요하겠죠. 네. 그래요. 근데 이번 2차 이전 핵심을 보니까 기관 숫자보다도 지역 산업과 얼마나 잘 맞느냐 이런 걸 뭐 연계하겠다. 그 대표님께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실제 부산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뭐가 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방향은 잘 잡았습니다. 네네. 이게 그냥 기계적 균형에 의해서 분산이 아니고 정말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1차 공공기관이 준 교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 부산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해양수도를 네네. 추진하는 마당에서는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집적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해양행정의 컨트롤 타워가 부산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속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금융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양 수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해양 행정만이 아니고 네네. 최근에 해사법원 설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회계, 보험 이런 것이 같이 가고 또 HMM 해운 대기업도 이전하고 하려면 금융 기능은 필수입니다. 네네. 북극 항로를 구축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한국산업은행이라든지 또 한국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동남권 산업투자공사 법률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서 반드시 금융기능이 집적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실 해양 수도권이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다면 네네. 우리가 좀 더 기능 중심으로 부산이 왜 공공기관이 이전해야 되는지를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영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한국 방송광고공사 같은 것들이 좀 와서 영화 영상 부분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는데 이제 기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해양, 수산, 그다음에 이 금융, 영화 영상 중심으로 기능이 좀 더 집적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타 지역에 비해서 해양에 대해서는 부산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금융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까지 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논의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미 이제 그 산업은행 같은 것이 왜 이제 부산에 와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을 이전할 때 우리가 기능 중심, 거점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핵심은 네네. 또 이제 17개 시도가 이제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 균형 발전이 핵심 화두 아닙니까? 저출생 고령화라든지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네네. 지금 국가 성장 동력이 저하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적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거점으로 한 울산 경남축 네네. 또 나아가서는 남부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부산을 또 다른 이 서울과 같은 중축 관리 기능들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의 중축 관리 기능은 결국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이거든요. 네네. 그래야만이 해양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 도시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정쟁이라든지 또는 논쟁의 소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나 부산시가 노력하고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관건이겠죠. 공부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러이러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지요. 네. 라고 좀 설득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가 또 얘기가 나와야 돼요. 뭐냐면 뭐 해운, 항만, 수산 뭐 이런 부산의 주력 산업 실제로 이게 제대로 연결되려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후속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당장은 해양수산 공공기관 논문 및 대화가 되고 있는데 예. 바로 지난달 말에 그 HMM 이전과 관련해서 그 정관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네네. 서울로 돼 있는 정관을 그 주식회사의 민간 기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관 변경을 했고 지금 5월 초에 이제 그 임시 주총을 해서 확정을 네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 이전이 이 기업의 정관상 법적으로는 이제 다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조가 지금 어쨌든 육상 노조가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 노조는 부산에 있어요. 그 육상 노조가 서울에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 나서서 정주 여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수부 이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지금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이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는 있지만 네네. 나머지 그 소액 주주들이 또 수만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형태는 기업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정주 여건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 감민이라든지 특히 요즘 중동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해운 시장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노력을 빨리 기울여서 연착륙할 수 있는 작업을 지금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된다. 그거부터 물꼬를 트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도 연계되기가 좀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주 여건 말씀하셔가지고 네. 글쎄 사실 정주 여건이라는 게 단순히 뭐 주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있어야 되고 생활 인프라 여러 가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 이전을 잘 할 수 있느냐의 성패를 좀 가릴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또 외 조건들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정주유권 지원은 우리가 해양수산부 이전할 때 하는 뭐 모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1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도 우리가 특별 공급이라서 아파트도 특히 분양도 하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해양수산부가 이전할 때 부산시 자체 재원으로만 4년간 한 700억이 넘는 돈을 지원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그 직원들이 최근에 해수부 노조위원장이 언론 인터뷰한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상당히 직원들이 정주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그래서 가족들이 완전한 이주율이 점점 늘어난다고 하고 네네. 있거든요. 그 사실은 인프라는 좋잖아요, 부산시가. 그렇죠. 압류. 예. 네, 그런 부분들로 보면 지금 육상 노조도 지금 HMM이 국정과제로 대통령 공약이고 하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는 부분 자체를 부정할 수는 네.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만큼 생활 여건을 전체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편익이 돼야 되느냐 네네. 라는 돼야 되고 또 문제는 이전하더라도 잘못하면
껍데기 본사 형식만 이전하고 실제 그렇죠. 그 중추 기능은 서울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늘 문제시되는 게 네, 그겁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들이 우려되는 게. 제대로 되게끔 네.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에 통과된 그 부산 해양수도 그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공기관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도 그런 정지유권에 대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적 근거가. 다만 지금 부산시가 예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정부가 그 부분을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부와 부산시의 긴밀한 협의에 의해서 빨리 선제적인 대응, 대책을 빨리 제시하고 노조와 협의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예, 있겠습니다. 결국은 소통의 문제. 네, 네. 좀 더 디테일이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지역 산업과의 연계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이런 흐름이 이제 부산에서는 수많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기회도 될 수 있고 과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네. 좀 짚어주신다면요. 그렇죠. 뭐 이 기회라는 요소는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을 선포한 게 2000년입니다. 2000년 정확하게 12월 18일이에요. 네네. 이게 당시에 고 안상영 시장 시절에 이제 선포를 했는데 거의 한 뭐 20년 동안 유명무실하게 이제 된 것이죠. 선언적 차원이었는데 해수부가 이전하면서 이제 실행 단계로 접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부산이 지향하는 것은 그동안 그 세계적인 항만 도시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네네. 그 환적 물동량이 세계 2위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7위고 그런데 하드웨어만 있었지 실제 고부가가치로 이 항만을 활용하지를 못했습니다. 배후단지만 해도 그것이 기업이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제조를 하고 가공원에서 수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해수부가 오고 또 앞으로 회사법원이라든지 또 HMM이라든지 앞으로 동남권투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집적이 되면 그게 지금 북한 지역으로 좀 가서 정말 집적 효과를 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연쇄 효과를 가지게 되죠. 지역 경제라든지 일자리에 예.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뭔가 하는 데 대한 부산시는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뭐 해양부시장제를 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래혁신 부시장부터 해양을 붙여서 미래혁신 해양부시장으로 하자라는 이제 주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과제가 함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부산시가 재정이나 이런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해양 수도권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부산시가 역할이 좀 제고되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필요하고 그것이 앞으로 좀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최근에는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또 광주 전남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할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게 오히려 부산이 이제 좋은 공공기관을 가져오는데 네네. 약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는 보십니까? 이걸 더 이제 발전적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발전적 봅니다. 기회. 왜냐하면 부산, 울산, 그러니까 부산 경남부터죠. 그다음에 또 울산까지의 행정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네네. 민선 9기가 되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미 지금 민선 8기 박영준 시장도 다음 총선 때 그 투표해서 그때 임기를 그렇게 2년밖에 하지 않고 네네. 가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여당 후보들도 행정 통합에 대해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울산하고 경남하고 특히 특정 기관을 두고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걸 최소화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그렇게 중복되는 기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은 중추 관리 기능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가야 되고 경남하고 울산은 또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다면 이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울산하고 경남하고도 전략적 협의를 통해서 3개 시도가 힘을 모아서 하면 더 정부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병행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게 딱딱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데 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시와 지역사회가 가장 먼저 가장 분명하게 준비해야 되는 과제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목록은 부산시도 이미 다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걸 이제 좀 보안상으로 해달라 해서 아직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네네. 해양수산, 금융, 영화영상 이렇게 이제 정리는 좀 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북, 충북, 충남 이런 데는 이미 범시민 추진협의회도 만들고 또 이 정부의 300여 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이전 제안서도 보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해양수산 공공기관 6개 핵심
부분들이 지방선거 전에 2차 공공기관하고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울산 경남과의 행정통합 메가시티 또 이 정부의 5국 3특 전략입니다. 최근에 그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과 관련된 이 일정한 좀 이 난항이랄까요? 네네. 이 부분도 이게 5국 3특 전략과 부합하느냐 이런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국 3특 전략하고 연계된다는 부분들을 정부에 좀 더 설득 있게 제시하려면 울산과 경남의 협의 또 앞으로 행정통합도 우리는 지향한다.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이런 거는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비공식적으로라도 부산시가 상공계라든지 또 학계 또 시민사회와 이 관련된 TF팀을 만든다든지 하는 네네. 대응 준비를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예.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이슈포커스 박재열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 단순한 기관 재배치가 아니라 부산의 산업 경쟁력과 도시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왜 부산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요? 자, 오늘 시사포커스 인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깊이 있는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